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진행을 맡은 MC노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역사의 맥락을 짚어라.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 전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의 역사 선생님, 민족문제연구소의 참 실장, 교육 홍보실장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네. 오래간만인 것 같아, 일주일 만에. 네, 잘 지내셨습니까? 대강. 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네. 박 실장님 참 바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사사는 바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예. 늘 어디로 이렇게 강의하러 가시고, 뭐 이렇게 쓰고 계시고, 뭐 준비하시고, 이동하시고, 그리고 그 틈틈이 약주도 드시고. 예? 정말 아주 가끔 약수를 하고. 네. 하여간 우리 팟캐스트가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시면서 네, 함께 역사의 그 길을 찾아가는 네, 이 길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기쁘네요. 다 박 실장님 덕택이죠. 아유, 우리 MC도 덕분이죠.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강화도 조약을 이제 맺기 전까지 조선의 상황을 얘기를 했었죠. 프랑스와 미국의 조선에 대한 그 무력 시위, 병인 양요, 신미 양요의 어떤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병인 양요, 네. 1866년이죠. 프랑스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71년에 신미 양요. 예. 네. 신미 양요가 일어난 발단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 예. 몇 년? 네? 병인년. 1866년. 그렇죠. 제 얘기가 네. 그 얘기입니다. 네. 1866년.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맥락만 아시면 돼. 저희 박 실장님. 네. 대단해요. 돌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문 열어라고 발길로 차고 들어온 거죠. 쉽게 옆지다가 먼 나라에서, 먼 이웃에서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나 저기 유럽 끝에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대부분 발길로 차면서 문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행패를 핀 게 바로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 하면 우리는 제국주의의 만남이 폭력으로 시작되었다. 무력 침략으로. 그게 제국주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과정이 대원군이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 대원군이 이 과정에서 척합의를 세우고 세국 정책을 했는데 결국 뭐냐? 밀려나게 말았죠. 그렇죠.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예. 며느리와 또? 아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고종의 친정과 그 친정을 부추겼던 민비.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다연이 뭐겠어요? 시아버지하고 입장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네? 민비가 네. 대원군하고 입장이 입장이 다르죠, 당연히. 예. 두 가지가 기분 나쁜 거야. 네. 우리 남편 다 컸는데 왜 애 취급해? 우리 집 이거 고종 황제 건데, 고종 임금 건데 왜 시아버지가 왜 그래? 두 번째로 아버지 왜 이렇게 낡은 시기야, 시아버지 왜 대문 걸고 잠궈? 이제 문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트판이 바뀐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원군은 강판당한 거죠. 네. 강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고종과 그다음에 민비와 그다음에 민비의 집안 세력들, 척족 세력들이 오면서 그들이 이제 개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도하게 됐는데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뭐죠?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개항을 준비하던 이 세력 자체도 개항을 준비하는 준비가 불충분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예.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대로 주도적으로 개항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일본의 대포 외교, 함포 외교로 하죠. 포함 외교라고도 하고 이 속에서 강압지 이루어진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 그래서 바로 1876년 강화도에서 이루어진 이 강화도 조약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이 조약이 개판이고 하고 무효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유림들의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화도 조약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 옛날에 그 한국사 공부하실 때 네. 제일 재미없는 게 조약이에요. 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조약이야말로 가장 핵심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한미 군사 상호 방위 조약, 예. 또 FTA 조약. 네. 국가와 국가 사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조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재작년에 네. 2015년 12월 달에 3년 전이죠, 벌써. 예, 벌써 3년 됐네요. 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조약도 아닌데도 오래 뒤집어졌죠? 예.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사실 암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지만 결국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조약이라는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우리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문제가 많고 과정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원칙도 잘못됐다, 내용도 잘못됐다 다 얘기했어요. 근데도 바로 못 뒤집잖아요. 그렇죠. 조약도 아닌데도. 네.
그러니까 조약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엄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어떤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역사의 맥락을 우리가 알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흐름 같은 걸 이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꼭 네. 암기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제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준비되지 않은 개항, 그다음에 깡패 일본의 네.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깡패와 선량한 양민 사이의 합의문은 깡패를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바로 불평등의 내용. 즉 우리의 근대는 바로 불평등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네. 이 강화도 조약은 총 12조예요. 12조. 예, 뭐 정식 이름은 병자수호조교 또는 조일 통상수호조교 이렇게 하지만 조일 수호조교 하지만 알기 쉽게 네. 강화도 조약. 강화도에서 이제 체결됐기 때문에 강화도 예. 조약이라고 예.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12조인데 네. 그제 중요한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만. 예. 우리 목소리 좋은 예. 목소리 하면 저 아닌가. 방금 참기름 드셨어. 자, 5가지만 하는데 우선 제1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네,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좋은 내용, 나쁜 내용. 일단 말은 좋네요. 아주 조선은 나쁘지 않죠.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예.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전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근대적 조약을 맺으려면 청나라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좋은 점 하나는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국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건 좋은 점. 네. 그러나 공짜는 없다? 음모가 있겠죠. 어떤 음모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은데 네. 지금 정근대는 청나라가 형식적이지만 상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나라 개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나라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보호자 떼놓고 조선을 조져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바로 일본이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래서 독사탕이 돼버린 거죠. 네, 이게 1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제5조.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예,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구 3개를 개항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이외의 두 항구니까 3개 항구네요. 예, 네. 이미 부산은 이제 개항되어 있으니까 그전부터 예. 동네를 통해서. 그럼 원산하고 인천을 추가로 개항한다는 거예요. 원산과 인천. 예, 그럼 원산하고 왜 인천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부산은 동네를 통해서 옛날부터 그 무역 지금도 부산 항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원산은 원산. 러시아를 막을 수 있잖아요. 군사적 요충지예요. 북쪽에. 예. 그다음에 인천은 어떻게 돼요? 인천은요. 서울에서 바로 들어오죠. 인천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이제 이모군란이든 뭐든 간에 한번 인천에서 군대가 상륙한다고.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서울에 밀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에서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우리 집에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저희가 숨어 있군요. 예, 그래서 이 부산, 원산, 인천 할 때는 일본의 경제적인 통로로만 보시면 안 된다 하는 예.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 외에도 군사적 목적,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 확보 이런 것들이 있는 다목적 개항론이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제7조. 제7조. 조선은 일본의 연안 측량권과 해도 작성권을 허용한다.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네. 우리 MC도 집이 있어요. 네. 마당이 넓어. 좋네요. 예, 일단 넓다고 치고. 네,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옆에 가서 갑자기 네. 쉽게 말하면 MC도 집에 마당을 내가 줄자로 재면 기분 나빠 안 좋아? 그냥 그다음에 담 높이도 막 재고. 재기만 하는 건 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잴까? 그게 중요하죠. 왜 재냐. 부잣집 있을 때 예, 잘 예, 봐요. 옆에서 예.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예. 자기 집에 줄자 대고 네. 키 높이 한번 대보고 넘어갈 수 있나 없나 하고 하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옛날 담장에는 깨진 병 같은 거 꽂아놓고. 예, 그렇죠. 예. 쉽게 말해 연안 측량권이란 게 뭐야? 우리나라 연안은 우리나라 영토잖아요. 당연하죠. 그걸 일본도 가서 측량한다고 해서 뭐죠? 유사시에 중요한 정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군사 정보로. 예, 예. 그다음에 해도 작성권 마찬가지죠. 한마디 하면 이 연안에 대한 그 측량과 그다음에 바다 지도 안에 해도 예, 이걸 작성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앞으로 일본의 어로 침탈. 앞으로 이제 업이 쉽게 말하면
어업 개방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일본 어업이 침략할 수 있는 교도보이자 두 번째로 바로 지도를 함으로써 네. 군사 작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공군이 없으니까 해군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륙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청일전쟁 때 바로 이런 지도를 가지고서 들어와서 상륙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군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이거는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러니까 군사 침략의 예비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조. 자, 제9조.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무슨 얘기지? 이거 자유무역인데요. 오케이. 요즘 얘기로.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프리 FTA야. 예. 그러네요. 예. 누가 이익이겠어요? 일단 일본이 이익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일본은 영국의 물건들을 중개 무역하거나 또 자기네 물건들 할 때 아마도 우리나라 물건보다 유리하겠죠. 무관세 하면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선발 국가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른바 임의 무역의 본질은 바로 자유무역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랐던 거지. 당연히 뭐냐 우리도 그러니까 이 관세 주권이라는 말은 몰랐던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선은 제대로 된 내용의 어떤 충분한 이해 없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10조 한번 볼까요?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아, 속인주의. 예.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일본인이 처리하고 일본 정부가 처리하고 한국이라면 한국 정부가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취해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사 재판권 안에 그죠? 즉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사고를 쳤어. 네. 그래서 조선인을 죽였어. 그럼 당연히 우리 조선인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범죄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안 해주고 일본이 알아서 하면 요즘 미군 사건 알죠? 미군들이 주한미군이 일으킨 사건 보시면 알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해법권은 인정한 거네요. 예.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취해법권을 인정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굳이 조약을 한번 되돌아본 거는 네. 한국에서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도와 맺어진 거잖아요. 강압적으로 맺었을 때. 그것이 근대 조약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냐? 불평등 조약으로 시작됐는데 이 내용들에 보면 오늘날 FTA에서 우리가 하는 관세 협정 문제 있잖아요. 네. 이런 논란이라든지 또는 이거 주한미군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한미 행정협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재판 못했던 것들 이런 문제들의 어떤 원형질이 이미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본도 이런 불평등 조약으로 이제 개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운 걸 그대로 조선에 써먹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 박수.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주에 한 거를 기억하네요. 제가 지난주도 그래도 강조하지 기억력이 않았는데. 일주일 이상은 가졌어요. 이게 바로 일본이 요 조약의 방식이 1858년 일본이 영국하고 맺은 조약의 내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를 그대로 나라 이름만 바꿨습니까? 그렇죠. 거의? 예, 그러니까 못된 것만 배워서 그대로 적용한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 하면 영일 조약을 모방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불평등이 많죠. 네.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게 강화도 조약이 2월 달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바로 이제 이 조약의 부록과 그다음에 통상 조약, 앞에는 이제 수호 조약이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국교 수립이잖아. 국교 수립에 대한 추가 조항이 부록이겠죠. 근데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또 뭐냐면 상업협정, 여기 막 무역협정, 이게 통상장정이에요. 예. 여기 나왔는데 여기 더 나빠졌겠죠? 이 내용이 보면 이런 게예요. 간단하게 하면 일본 화폐를 통용한다. 일본 화폐 통용. 네. 그다음에 완전하게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아예 자유무역이 아니라 아까 자유무역과 무관세는 개념은 좀 다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아예 무관세. 그다음에 미국의 수출 허용.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일본 화폐 통용. 네. 일본 화폐 통용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 화폐가 사실은 더 고가치예요. 우리나라 당오전, 당백전 화폐로서 거의 가치가 없잖아요. 일본 화폐가 쉽게 말하면 유통이 된다. 요즘 말하면 달러가 유통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나라 화폐는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일본 상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부에서 결제 수단에서 일본 화폐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뭐죠? 우리나라 화폐 제도가 교란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원 쓰는데
달러 쓰면 되겠어요? 국내에서. 헷갈리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 화폐 제도가 우리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중심 재팬 되듯이 예. 바로 일본 화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쉽게 근대적 화폐 경제 성립이나 근대 은행을 만들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할 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 당시 조선화폐가 경쟁력이 거의 없으니까. 뭐 당호전, 당백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당백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복궁 중군할 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땡전 한 푼 없다 이 말이 유래된 게 그게 맞습니까? 그 잘 모르겠는데 저도 돌발지면 싫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 당백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예. 예,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이 그 어. 당백전에서 유래됐다는 얘기를 옛날에 국립국어원에서 어렴풋이 얻어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네. 괜히 뭔가 이게 뿌듯한 건 뭐죠? 소소한 기쁨이라 그래.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무관세 무역을 인정.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거?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관세를 안 한다 할 때 누가 더 유리합니까? 일본이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에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 들어올 때 국내에서 비슷한 제품은 값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값싸고 질 좋은 게 들어오면 우리 건 안 사겠죠. 그렇죠. 국내 그러면 산업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같은 데는 보호 관세를 했잖아요. 보호 무역주의.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둘 다 뭐 이렇게 공정하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산업이 몰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의 수출 허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라면 하면 뭐 이제 쌀을 포함한 곡물인데 네. 요즘 생각하기에 수출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근데 문제는 쌀이 쌀. 쌀. 네, 쌀 발음 잘 안 되시잖아요. 살살해요. 예. 이 쌀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공산품과 그다음에 농산품의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 페리티 지수라 그래. 예, 협상 가격, 가의 모양으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였어. 예, 하여튼 간에 쉽게 말하자면 쌀이 헐값으로 간 거예요, 일본에. 물론 일본 그 당시에 쌀이 부족했어요. 대신 일본은 뭐냐, 영국에서 만든 면제품을 비싸게 파는 거야. 또 자기네 제품들도 이제 팔아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농산품하고 공산품의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헐값에 팔았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면제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번 쓰게 되면 꼭 쓰게 되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공산품이나 수입품을 사야 된다고. 배 타고 왔대서 박내품이라 그래. 선박 타고 온 제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족해도 사야 된다. 이게 궁박 판매라 그래. 예. 이렇게 되니까 뭐냐. 하나는 이 헐값에 쌀이 나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든 공산품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 공산품들이 국내 산업을 잠식하면서 이거 더 좋으니까 필요할 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가난해도 살 수밖에 없는 궁박 판매. 그다음에 이게 뭐죠? 국내에서 쌀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왜? 조절을 못하니까 지금 뭐죠? 자유무역이라며? 아무데나 막 쌀 보내라며? 그 수출 통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쌀이 막 유출되는 거야. 그 국내 쌀 부족하지만 당시에 뭐가 돼? 또 쌀이 부족하면 우리는 그 당시 쌀이 중요한 물가 기준인데 물가가 폭등하겠죠. 그럼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부자들이 힘들겠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겠어? 가난한 사람도 힘들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이모군란의 한 원인이 됩니다. 훗날. 미국의 수출이라는 게 결국 이모군란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예, 바로 도시빈문의 이른바 폭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뭐 이모군란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음 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내용들이 조선 경제가 안 그래도 힘든데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리게 하는 뭐 그런 요인이 되는 거겠네요. 쉽게 보면 우리의 FTA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FTA의 원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첫 조약이 일단 쪽박을 차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 완전 쪽박 쓴 게 있어. 피박을 쓴 게. 여기보다 더. 예, 그게 바로 1882년에 1882년. 예. 미국과의 통상 조약을 체결했어요. 1882년 4월 달에. 네. 근데 이게 아주 또 개판이야.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평등 조약을 얘기할 때 보통 시험에 많이 나와요. 흔히 말하면 이제 관세 자주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영사 재판권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최혜국 약관. 최혜국 약관. 최대의 혜택을 무조건 보장하는 조약.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최혜국 약관. 이제 단어에서는 그런 어렴풋한 뜻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 최혜국 약관이라는 게. 미국이란 게 겪어봐서 알잖아요. 큰 나라지만
굉장히 잔인한 나라잖아요. 아, 그렇죠. 전쟁으로 점철돼 있는. 예. 우리가 죽든 말든 막 핵전쟁 하겠다고 급집에다가 무기 팔아먹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최혜국 약관은 만일인 거예요. 내가 조선하고 네. 500원 받기로 했어요. 예. 물건 하나 파는데. 근데 일본이 600원 받았다. 영국이 700원 받았다 하면 네. 무조건 제일 많이 받은 700원으로 나도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아, 내가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 쉽게 말하면 조선 정부가 네. 막 패를 돌려. 예. 쉽게 말하면 파는데 여기는 1급, 2급, 3급 주는데 미국은 5급 줬어. 예. 근데 일본에다 광을 줬어. 그 무조건 미국도 광 줘야 돼. 이게 최혜국이에요. 예. 무조건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자동으로 광 먹는 거야. 그거 쪼카 같은 건가? 쪼카? 나 잘 모르겠는데. 고속실에 쪼카라는 게 있죠. 뭐 쌍피가 될 수도 있고 남의 패를 뺏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뺏진 않지만 똑같이 무조건. 남이 따면 나도 따야 돼. 남이 3점 나면 나도 3점 나는 거야. 이게 불평등 조약에서도 최고의 압권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 하면서 다 틀려버린 거야. 미국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거야. 야,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최고의 약관이 이제 막 확장이 돼, 다른 나라도. 예. 우리가 주로 82년부터 쫙 쉽게 말하자면 1876년에 우리가 일본과 불평등 조약 맺었잖아요. 네. 1882년에 미국과 맺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나쁜 건 다 나왔잖아. 불평등 조약이. 예. 그 다음에 뭐야?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다른 나라 다 올 거 아니에요. 오면서 뭐냐? 다 이게 돌아가면서 최국 약관이 다 적용돼 버려, 결과적으로. 일본도 그걸 요구하게 되고. 아니 그런데 요즘도 우리가 뭐 MB 때 소고기 협상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게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뭐 우리가 좀 불평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의사 표현을 하고. 예. 조선에서도 분명히 이런 걸 알고 거기에 일어난 어떤 뭐 세력이라든가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스톱판이 개판인 거야. 예. 예를 들면 일본이 광을 땄는데 예. 미국은 아무것도 안 돼. 갑자기 미국도 광을 줘야 돼. 그러니까요. 완전히 뜯어 먹히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 판 무효야. 판 다시 엮자. 이런 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그런 사람들. 옛날이 더 좋았다. 이거 안 돼. 유림. 예, 유림 가운데서도 위정척사. 예, 대단합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위정척사. 뭐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맞다 그랬을 때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씩 성장하고 있는 거야.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쑥스럽네요. 정신적. 네. 부끄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룰 수 없다 하니까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사악한 것, 사교를 배척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것을 보유하고 지키고 나쁜 것을 배척한다잖아요. 근데 결국 그 위정척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중세 조선시대의 질서, 그 질서의 중심은 바로 성리학이잖아요. 공자맹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것을 지키고 바로 사학한 것을 우리 시대 이것이 바로 서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 서양만이 아니야. 일본도 똑같아. 이해갑니까? 그전에 일본은 오랑캐였는데 이제는 일본도 서양하고 똑같이 하죠. 서양은 성리학을 모르니까 인륜을 모르니까 짐승이야. 금수. 근데 일본도 똑같이 서양 옷을 입었으니까 금수가 됐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양일체. 외양일체.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이죠. 양놈이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그러니까 위정척사가 이제 반대를 해서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위정척사는 말씀하신 대로 중세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럼 위정척사 아니라 조금 이제 개화된 똑똑한 그런 좀 인물이나 세력이 이런 불평등 말고 우리도 제대로 된 그런 개화를 하자. 이렇게 조금 더 세력을 규합해서 일어났었으면 조금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일단은 그 개화 세력은 조금 더 있어야 커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미하고요. 아직은. 왜냐 지금 아직은 뭐냐면 유동적인 거예요. 왜? 조선왕조 500년이 있었잖아요. 이 500년 속에서 이제 이 변화에 적응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흔한 무슨 파? 개화파. 나오는 거죠. 곧 나와요. 근데 개화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유림의 척사파의 마지막 행동이 일어나겠죠.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스타트 라인에서 최익현 들어보셨죠? 최익현 선생은 유명하신 분이죠. 최익현 선생이 그 도끼를 들고 상소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지부상소라 그러죠. 부. 도끼 부자를 써서. 지부상소. 이 정도 많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너무 많이 알아.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최익현의 상소가 있는데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딱 4개 조항. 네. 1. 저들이 대포를 겨루며 화친을 하자고 하니 이건 믿을 수 없는 화친이다. 2. 저들이 파는 건 사치품이지만 우리가 파는 건 생필품이니 민생에 해를 끼칠 것이다. 3. 저들은 말이 외인이지 서양인과 다를 바 없는 도적이다. 4. 저들이 우리나라에 올라오면 재물과 부녀자를 취할 것이다. 네, 한마디로 뭐냐면 이러겠죠. 그 싸가지 없다. 악수 안 하고 대포 들고 왔지 않냐. 예, 강도 아니냐. 두 번째, 얘들이 한 건 우리 필요 없는 물건들이다. 대부분 사치스러운 거다. 우리는 생필품을 내보내니까 안 맞다. 이거는 최익현 선생이 그 경제 문제를 제대로 진짜 본질을 꿰뚫은 거 아닙니까? 현상적으로 맞지만 예. 대책은 없잖아. 아, 대책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말이 외인이지 서양과 똑같다. 외양일체. 예. 그다음에 쳐들어오면 재물과 분여자를 이제 뭐 이렇게 취할 것이다. 강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네네.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죠? 완전 막자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지금 고종이 그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들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왜 이쪽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최익희를 체포해서 위리안치란 걸 해요. 위리안치. 예, 뭐죠? 이거 귀양 보내는 겁니다. 귀양 보내는데요. 예. 대나무 울타리 같은 걸 만들어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탱자나무 울타리 같은 거지. 아, 탱자나무입니까? 대나무 아니고요? 아니 관계없어. 예, 하여튼 나무 울타리. 울타리야. 예, 그거 중요한 건 울타리란 거지. 예. 제가 오늘 2개. 예. 네. 아, 참 부끄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예. 귀향을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한다고 끝나진 않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건 서곡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네. 바로 이 개항과 이제 보수의 쉽게 말해 개화로 나가려는 세력이죠. 네. 개혁과 보수의 빅매치 제1탄인데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 한 게 개항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반대하는 것이 척사잖아요. 네. 이 척사 운동인데 이게 가장 경제한 게 최익현이 아니고 1881년도에 바로 유림의 총공격이 나와요. 위정척사파들의. 네. 그거를 우리가 신사척사라고 합니다. 신사척사. 예. 신사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 뭐 알면서도 물어보신 거지요? 예, 그 정도면 아실 리가 있어요. 신사척사라는 말은 사실은 처음 들어봅니다. 신사척사는 어떤 뜻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신사는 1881년이 신사년에 뱀띠해야. 예. 척사는 바로 개항 반대, 개화 반대 예. 이런 것이잖아요. 예. 이것이 워낙 크게 일어났으니까 훗날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신사년에 일어난 척사 운동이다. 예. 그 뜻이군요. 앞에 선구자는 이제 최익현은 귀양 갖고 예. 그 뒤에 줄줄이 나오는데 이게 대판 부딪힌 거야. 고종하고. 그게 바로 신사척사 운동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위정척사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크게 반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겠죠. 단순하게 1876년에 개항만 하고 끝났다면 네. 별일 없었으면 위정척사 운동이 크게 안 일어났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고종은 사실 이 개항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다음에 민비가 끌어당기는 민시 척족 세력들, 집안 세력들은 일정하게 어째 개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길은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그 길에서 에러가 난 게 있지만 그 다음에 얘기할 문제고 네. 방향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아직도 조정의 상당수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대원군도 지금 뒤에서 팔짱 끼고 이런 젠장하고 있잖아요. 못마땅한 거지. 여기다 척사파들도 못마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어쨌든 추진한 이 개혁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혁안을 매개로 하면서 크게 충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제 1812년 개항 이후에 자세한 내용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그럼 이 새로운 이 개항 정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민시 주도 정권이죠. 고종과 이 세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을 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개방을 해서 개방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그 전에 다 대원군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원군이 심어놓은 사람들 다 없애고. 그다음에 정부 기구도 개편하죠 보통. 네. 이렇게 해서 바로 1880년에. 네. 그러니까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80년에 정부 조직을 대폭 개선한다. 그러면 어떤 거냐 조선 시대적인 것을 개화 시대적으로 고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뭐냐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대원군대에 있었던 어흥상금. 제가 발음이 안 되네. 네. 어흥이 아니고 어흥.
예, 발음해서 대신. 의흥 삼군부. 예. 아, 이거 발음이 어렵습니다. 예, 를 폐지하고 통리기무아문사라고 한 걸 만들어요. 통리기무아문사. 예.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국정 최고기구야. 통리기무아문사가요? 예. 그러니까 통리기무사 아문이라 하면 돼. 복잡하면. 예, 예. 네. 왜냐하면 원래 그 이름이 아닌데 바로 그 다음 고쳐버리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고치가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리기무 아문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네. 예. 통리기무 아문을 만들고 뭐 이것은 뭐냐면 전혀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이죠. 네. 약간 청나라 냄새가 좀 나. 통리기무아문. 예. 하고 그다음에 우리 6조가 있었죠. 6조. 2조 병조. 예. 대신 통리기문 앞에 12사를 둔 거야. 네. 근데 12사가 7사로 밑에다가 이제 됐다가 이제 이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뭐 경리통리기무 아문사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흥상근무라는 게 없어졌다. 그 통리기무 아문 같은 그런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졌다. 거기에서 뭐냐면 그 밑에 직속기구로 12사가 있다가 나중에 7사 12개의 부서가 있다가 7개로 줄어들었다. 이게 바로 고종 민비식 개혁기구예요. 이게 그 개항에 맞춘 그 개혁도 그렇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의 대원군의 집권 기간 동안에 있던 사람들을 또 쇄신하기 위한 뭐 그렇죠. 인적 교체와 함께 가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이게 정부 조직이잖아요. 네. 이게 1880년 간다. 신사년은 몇 년? 1881년. 예, 그러니까 80년에 사고 치니까 81년에 반발 나겠죠. 이게 암기할 필요가 없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역사의 맥락이죠. 네. 맥을 딱딱 짚어주시지 사고 않습니까? 치면 열받는다. 그렇습니다. 네. 맥을 잘 짚으시는 역사계의 허준. 어떻게 근데 학원 강사 같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1880년 네. 아까 정부 조직 개편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가 항상 부국 강병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강병을 만들어야 돼. 네. 아까 부국하기 위해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개혁 기구를 둔 거잖아요. 통일기무하면은. 그럼 강병하려니까 군대가 또 바뀌어야죠. 조선시대 군대에서 예. 괴합화 군대로 바꿔야 될 거예요. 신식 군대로. 네, 신식 군대. 그래서 뭐냐면 그 전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개화된 신식 군대를 뭐라고 부른다? 별기군. 예, 그렇죠. 네. 바로 별기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별기군은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하는 군대잖아. 신식 군대라는 예, 예, 예. 그러면 옛날 촌스러운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 구식군대요. 왕따지 뭐. 그렇죠. 예. 그 옛날에는 뭐냐면 군대가 5부대 5군령이었어. 아, 5군형 체제. 느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줄이죠, 당연히. 예, 별기군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예. 장차 신식 군대로 가야 되니까 줄이겠죠. 예. 완전히 없애려면 좀 반발이 있겠지. 그렇죠. 왜? 완전 실업자가 되잖아. 예, 예. 5군령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직업군인이란 말이야. 5군령에서도 뭐냐 2개만 남겼어. 그게 바로 2개가 남겨서 이름을 무위영 장어영 했어요. 이걸 왜 하냐? 이들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모군란을 일으키거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둬라는 얘기입니다. 구식군대에서 결국 2영만 2개만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위영과 장이영이다. 예. 장어영입니까? 장어영. 장어영. 예, 무위영, 장어영. 군대 같은 경우는 그 군인들은 다시 이렇게 신식 군대로 흡수해서 이른바 뭐 고용 승계를 해서 예. 새롭게 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별기군은 주로 양반 자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군인 가운데 좀 이제 지원자들 했지만 주로 엘리트적인 거예요. 예. 여기는 뭐냐면 하급 직업군인들이잖아요. 생계형. 예, 예. 그러니까 쉽게 국가가 재정이 충분해서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죠? 항상 보면 기업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말은 노동 유연화가 아니라 군대 유연화 전략이지 뭐. 그렇군요. 결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5군령에서 2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네. 군자도 빼버리고 하니까 이미 실업자가 발생했죠. 네. 이게 중요한 거야. 이모군란으로 관계되는 거야. 군대에서 쉽게 말하면 5개 연대가 있었어. 근데 2개 연대만 남기고 3개 연대를 없애버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3개 연대 사람은 뭐가 돼요? 실업자가 된 거죠. 실업자죠. 예. 이 문제 하나 남았죠. 그다음에 그 무위영과 장애에 있는 사람은 또 마음이 편했겠어. 마음이 안 좋죠. 예, 옆에서 신식군대는 멋진 옷 입고 하잖아요. 예. 예, 한마디 하면 뭐죠? 근데 우리는 이게 멍미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별기군은 뭐다? 개화엄친아. 아, 개화엄친아 별기군은. 예. 예. 그다음에 좀 민망한 얘기지만 무위영 장의영은 샤틀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받은 거죠.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거 됐다.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개혁 속에서 제가 말씀한 것은 뭔가 불안의 시가 있죠. 네, 어찌됐든 이런 정치 개혁을 했던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서 민실파는 젊은 사람들이나 자기 세력을 집어넣는 거죠.
주로 뭐냐 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 요 부분은 이제 조직 개편인 거야. 네. 자 그 조직 개편이 있어놨으면 그다음 뭐냐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모델을 찾아야 되잖아. 미국식 모델이냐, 유럽식이냐, 유럽식이냐. 젠장 그게 알게 뭐야? 너무 멀어. 예. 그럼 80년쯤 돼야 미국하고 조약 맺잖아. 예, 예. 아는 게 일본 하고 또 청나라. 예, 그렇게 쉽게 말하면 청나라하고 일본. 왜냐하면 서양은 다른 나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 또 보면 우리가 개혁 개방 모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돼? 다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갖고 온 게 일본하고 청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개방 모델의 선택이야. 근데 그래서 뭐냐면 쭉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누굴 보내서 좀 알아보게 해야죠. 둘 다 보내야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본도 보내. 네. 청나라도 보내. 그러니까 둘 다 갖다 서 보고해.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일본 모델과 청나라 모델들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가지고 일본에는 우선 수신사를 보내요. 수신사. 예, 그래서 수신사는 이제 그전에도 이제 1876년에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예. 그때 한번 1차 수신사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죠? 그때는 인사차 간 거잖아. 예. 국교 수립이니까. 근데 이번에 보낸 것은 뭐냐면 81년에 보낸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낼 때는 인사차가 아니라 일본의 요즘 말 개혁 개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2차 수신사야. 이제 됩니다. 자, 그럼 뭐냐? 이 2차 수신사에서 김홍집이 갔다 온 다음에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일본 모델과 청나라 모델을 선택하기 전에 우선 일본에 김홍집이 갔다 왔어요. 1881년 2월 달에. 근데 이 김홍집이 갔다 오면서 네. 희한한 책을 하나 가져온 거야. 김홍집이 일본에서요? 예, 예. 그것도 뭐냐면 청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황준헌, 황준센이라 그러죠. 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 참찬이야. 예. 요즘 치면 일본 공사관 서기관이 됩니다. 황준헌, 우리 교과서 황준헌으로 나올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쓴 책을 하나 가지고 온 거야.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조선책약이에요. 조선책약. 예. 쉽게 말하자면 이거 뭐냐면 조선을 위한 가이드북이야. 더 정확하면 조선이 해야 될 조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는 조선에 대한 가이드 책이야. 조선의 개혁 개방에 대한 가이드 책을 중국애가 쓴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를 1881년 2월 달에 2차 수신사로 간 김홍지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친중국. 뭐 청나라 사람이 썼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중국과 친해야 된다. 예. 요즘 사드 때 생각하시면 돼. 핵하고 사드 때 생각하시면 돼. 친중국하고 조선이 살아갈 길은. 예. 그다음에 결일본. 결일본. 번역 해줘야지. 일본하고 절교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아닙니까? 연결하고 손잡고 연결하고. 그 결자가 그거였어요? 예. 예. 미안합니다. 예. 네. 결렬한다 결자는 없어. 예, 미안합니다. 예, 찌지 결자. 네. 있긴 있구나 그런 결자. 네. 예, 그다음에 연미국. 미국과 연대해라. 예, 그렇죠. 예. 한마디로 하면 뭐죠? 조선이 살아남을 길은 네. 중국하고 친해지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연결하고 손잡고, 그다음에 네. 미국하고도 연대해라. 그럼 어딜 견제하라는 얘기죠?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일본, 미국 다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지금 무서운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러시아가 무섭거든. 그래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느닷없이 러시아를 막으라고 이 책 딱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요즘 같으면 왜 북한을 막기 위해서 예. 중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를 다 손잡자 이런 이야기 비슷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책을 가지고 온 거야. 이게 바로 개화파의 대정책의 가이드북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거 어떤 거예요? 사실 문제가 많죠.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머리로는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이거는 중국의 입장인 거야. 그렇죠. 청나라 사람이 썼으니까. 지금 중국이 요즘 말로 육자회담 할 때 나오는 방책이야. 네. 중국은 지금 뭐냐면 러시아가 하고 지금 국정 충돌하고 막 땅도 뺏기고 예민해 있다고. 러시아가 계속 만주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은 어떻게 하면 러시아를 막을 거야. 근데 중국 혼자 못 막잖아. 근데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 거 아니에요, 이제. 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해주 쪽으로 내려왔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하고 일본하고 미국 땡겨서 중국하고 손잡고 러시아 막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 중국의 입장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러시아의 위험은 약해. 그렇죠. 지금 뭐... 우리 당장에 일본이 문제고 중국이 문제잖아. 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것이 뭐냐면 고종의 마음에 든 거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요거 때문에 아까 81년 2월달에 바로 조선 책략을 냈잖아요. 예. 이 가이드북에 따라서 청나라가 이홍장이 주선해가지고 1881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약을 맺는 거예요. 아. 이해가시죠? 그 최애국 조약을요? 예.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홍장 또 이제 잘 돌아가죠. 요렇게 해서 미국을 끌어당겨서 일본을 또 견제시키는 거야. 말은 러시아 계지지만 조미수 통상조규는 일본을 동시에 미국하고 중국이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혼자 못 먹거든. 그럼 일본이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 다 못 먹게 하면 다 침뱉으면 되잖아. 너도 나도. 그래서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 책략에서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중국의 의도가 기본적으로 반영됐는데 당시 조선의 관료들은 뭔가 러시아가 무서운 거야. 그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의 위험성 모르고 있죠. 결일본. 일본 수신사로 갔다 왔으니까 김홍집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그러니까 다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본 거야. 러시아만 빼고 예. 러시아 패싱. 아, 러시아 패싱이군요. 예, 조선 책략 러시아 패싱. 그다음에 사이좋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아니죠. 청나라한테 두들겨 맞고 일본한테 두들겨 맞게 됐잖아 우리는. 그러네요. 네. 자 어찌됐건 이게 가이드북이 됐어요. 네. 가이드북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생들은 지금 뭐죠? 일본하고 뭐냐면 이게 조약 맺은 것도 반대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뭐죠? 미국하고도 손잡아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유생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81년에 나온 이 조선 책략, 바로 신사년의 이 조선 책략이 알려지게 되면서 네. 전국 각지에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거나 말거나 자, 이 가이드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어떻게 해? 민비 쪽은. 그래? 그럼 우리가 친중국도 해야 되고 결일본도 해야 돼. 미국은 조약 맺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82년 4월 때 조약을 맺었어. 그러면 친일본 하기 위해서, 친중국 하기 위해서 뭘 해? 영선사를 보내는 거야. 결일본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신사유람단 들어보셨나요? 신사유람단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예, 요즘은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요. 조사시찰단이요? 예, 조사. 조정에서 보낸 이제 쉽게 말하면 사신들이다. 그 전에 신사유람단은 뭐 그 용어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공식 용어는 조사시찰단이에요. 조사시찰단. 네. 네. 자, 그래서 뭐냐면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조선 책략을 놓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친중국. 그러니까 영선사 파견, 청나라에. 네. 얘는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하고 민영익 아시죠? 민씨 집안에. 네. 를 중심에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군사기술 배워라. 무기 제작 배우고. 그 다음에 일본 모델은 조사시찰단. 다른 말로 옛날 말로 신사유람단. 여기에는 박정량, 오윤중, 그 다음에 홍영식 기억나시죠? 홍영식. 예. 예. 이제 나중에 개화파의 핵심, 갑신정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여기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조약 맺잖아. 예.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선 책략에서 나왔던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조선 책략은 한마디로 러시아 패싱이다. 네, 러시아 패싱인데 단순히 러시아 패싱이 아니라 조선은 그 나름대로 개화 정책에서의 대외 관계와 개화 정책 모델을 만드는 걸로 했을 때 청나라식 모델에 대한 연구는 청나라 이제 군사 공장에 사람 보낸 게 영선사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의 신사유람단, 그러니까 조사시찰단이지. 뭐 어렵진 않죠. 예. 근데 그 민씨 정권은 이 고종과 민비는 그 정권은 자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나쁘다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바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고종이나 민씨 세력은 개항은 불가피하다고 본 거예요. 문제는 개항은 불가피하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시아버지가 패 돌릴 동안 그게 걸맞는 안목을 덜 키웠다는 거나 잘 못 키웠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실제 개화 정책하면서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요. 그 부작용이 폭발적 터진 게 이모군란인데 그 앞에서 터진 것은 기득권 사람들부터 터진 게 바로 신사책사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이모군란 때 구체적으로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아니 저는 그 조선 책략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너무 자기 생각이 없이 줏대 없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요. 근데 이들로서는 그게 국제 질서, 제국주의 국제 질서에 어두웠던 거예요. 그리고 개항이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10년 동안 그렇게 좀 준비를 잘 하든가 그랬었어야죠. 내 말이.
아,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부분은 잘 안 됐던 이유가 골마 터진 게 이모군란인데 이번엔 딱 보면 뭐죠? 이러한 개화 정책이 나왔다는 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반복드린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1880년에 조직 개편, 그다음에 인사 이동, 그다음에 군대 신식 군대 창립, 그다음 개혁 모델, 개혁 가이드라인에서 대여 관계를 가이드라인에서 조선 책략. 그때 조선 책략이라는 입장에 영향을 상당히 받아가지고 미국과는 조약을 맺고 82년도에 그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하고 일본에는 신사유람단, 예. 요즘 말로는 조사시타단을 보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점입 가경이잖아. 예. 위정 척사파들이 봤을 때는. 예, 예. 그렇게 하고 세 군데서 열받고 있는 거야. 구경꾼 셋이서. 네. 첫 번째는 아까 위정 척사파죠. 그게 바로 이제 1881년에 신사척사로 나타나고. 예. 예. 또 하나는 대원군도 아. 열받죠. 이 당시 대원군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운영궁에서 있지. 운영궁에서. 예. 왕이 안 부르면 못 가는 거예요. 예. 왕이 안 불러주는데 아들이. 어떻게 뭐 운영궁 바깥을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그게 거에 아니고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군대를 못 간다니지. 예. 지금 고종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들을. 이동의 자유는 있었죠, 대원군이. 뭐 죄졌나? 아, 그렇죠. 예. 예. 이동의 자유는 나중에 청나라 가서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지.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민중들이야. 민심. 예, 민심. 바로 개항과 개화의 휴직에 대한 불만.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마무리 할 내용은 바로 이 위정척사파하고 네. 대원군의 불만이 겹친 것이 바로 신사척사운동과 이재선 모욕 사건인 역모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역모. 이재선 자이선. 이재선 역모 사건. 그러니까 쉽게 반역. 예. 쿠데타지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재선은 바로 대원군의 서자인데 장남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예. 신사척사는 뭐 길게 다루지는 않겠어요. 예. 신사척사는 바로 쉽게 말하면 1882년도에 그죠? 예. 81년도에 예. 막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만순이라는 사람이 81년도 2월달에 만인소, 영남 만인소, 영남 지역에 유리 10,000명의 서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상소를 올린 게 만인소예요. 예. 이 이만수는 퇴계 후손이야. 퇴계 이황 선생님. 예. 그러니까 뭐냐 이런 사람 하면서 줄줄이 경상도에서 이제 상소 올라오니까 고종 쪽에서는 귀양살이 보냈겠죠. 근데 5월달에 또 한 번 이제 경상도만이 아니고 경상도 그다음에 경기도 충청도에서 또 올라와. 우리는 개항 반대, 개화 반대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냐면 강원 양면책을 쓰는 거야. 그래서 온건책은 김홍지라고 있잖아요. 왜? 예. 김홍집. 아까 그 조선 책략. 예. 일단 상징적인 인물이잖아. 예. 파직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성명서도 발표 임금이 윤음이라 그래요. 다요. 그러면서도 얘들 대문 못하게 막아라 지방관들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김홍집을 파직시키면서 나머지는 또 막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유림이 또 열받았어. 그래서 윤 7월 달에 네. 유림 총궐기대회가 열려. 아. 그래서 일제히 딱 광화문으로 와. 그래가지고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다 와서 복합상소, 대궐 앞에서 상소하는 게 복합상소. 근데 이때는 세진 거야. 그전에는 주로 척양척이잖아요. 예. 양놈 물러가라, 외놈 물러가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고종 니도 문제가 많네. 니 뭐하는 놈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어떻게 해요. 고종도 불안하고 열받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홍제학이라는 사람을 처형시켜버려. 사실 처형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척사 반대를 한 것은 처형감은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근데 고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야. 알고 보면 너 문제 있네? 네 애비보다 못하네 이렇게 된 거야. 대원군보다. 그 다음에 유배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해서 막 척사운동 하는데 또 일부 유림들은 또 달라. 이제는 더 이상 개항을 안 할 수 없다. 유교의 전통은 정신은 지키더라도 기술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 이런 사람들이 또 고종을 지지해. 그러니까 유림들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시죠? 예, 이때 전통적인 척사 유림들이 지금 총궐기까지 한 거야.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고종을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개신유학이라 해. 새로운 것을 유학을 새롭게 하자. 정신은 그대로 지키되 기술은 배우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제는 뭐냐 그전에는 누가 되었어요? 그전은 이제 대원군의 어떤 개혁 정책에 유림이?
서원철폐 같은 거에 네, 그렇죠. 유림이 그렇죠. 저항을 많이 했죠. 네. 예. 근데 이제는 개항과 관련해서 고종과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유림이. 그렇죠. 정말 탁월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같이 있으니까 역사의 맥을 딱딱 짚게 되네요. 네, 그러나 성격은 좀 달랐어. 성격이요? 대원군과 유림의 대결은 네. 유림이 두 가지 때 열받은 거야. 서원철폐. 그 쉽게 양반의 기득권 없앴지.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네가 왕도 아닌데 왜 자꾸 왕 노릇해? 예. 그 법도에 안 맞다. 예. 두 가지야. 그 대신 세국 정치는 똑같죠. 그렇죠. 예, 세국 정치 같지만 근데 대원군은 이 유림이 배척한 거예요. 예. 고종은 뭐예요? 개항 정책 때문에 대결한 거예요, 유림하고. 그렇죠. 그때 또 대원군은 뭐야? 유림 편이야. 그렇죠. 예. 좀 잘해서 나 좀 다시 불러주지 않을래, 유림아? 예. 그래도 국관이 명관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 그렇게 때 터진 것이 바로 이재선 추대 음모 사건, 다른 말로 하면 영모 사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재선 추대 음모 사건. 예, 이거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모면은 지금 말로 하면 뭐 쿠데타. 그렇죠. 이런 겁니까? 그것도 유림이. 유림이. 예. 예. 그래서 바로 승지였던 안기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유림들이 그러니까 척사파 유림이겠죠. 이 척사 유림들이 더 이상 고종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대원군의 서장자, 네. 그러니까 서자로서의 장남이죠. 이재선을 추대하고 그러니까 고종의 이복 형제네요. 이복 형이죠. 예. 예. 해가지고 고종을 쫓아내고, 네. 근데 이재선을 왕을 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손잡아야 돼? 대원군.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림과 대원군이 손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재선 추대 음모 사건에 네. 대원군도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권력이 예.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을 예. 그 어린 아들을 대원군이 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쫓겨났다고 자기가 세운 그 어린 아들을 다시 몰아내고. 몰아내는 데 있어서 뭐 고종이나 재선이나 다 내 새끼인데. 하여간 어찌됐건 그 권력의 어떤 비정함 이런 것도 네, 느껴지네요. 예. 자, 이렇게 그 대원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 유림들이 네. 고종을 내렸을 때 대체 카드가 없잖아요. 네. 그때 이재선이가 제일 낫다. 이재선이면 고종하고 연결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혁 반대선의 뜻을 같이 한 거야. 근데 뭐 유림들이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쿠데타 하려고 네. 쫙 조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 왕국 이제 창덕궁을 습격해가지고 예. 이제 국왕을 폐위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당일날 아무것도 안 돼서 준비가 안 된 게 준비 부족이야. 흐지부지 된 거야. 그래도 이게 영모인데 네. 뭔가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기가 제때 안 오고 막 그런 거야. 유림들이 잘 못한 거야. 그래도 이게 어떻게 왕을 바꾸자는 계획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될 그러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니까 대원군이 뭐니까 거사가 안 된 거야. 예. 빨리 돌아가자 대원군이. 그래서 뭐냐면 이 대원군이 여기 거사에 가담했던 이제 이두영이나 이종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본인이 대원군이 신고해버려. 이놈들 영모 사건을 신고는 안 하고 다른 건으로 이제 집어넣는 게 별건 이건. 대원군요? 예, 잽싸게. 미리 이제 뭐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쪽 패거리를 신고한 거예요. 형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 고발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부터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대원군 싹 빠져나가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 거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걸로 대원군이 고발을 했다. 하고 자기는 싹 이제 입시 쓰려고 손 털려고 한 거야. 근데 바로 9월 20날 바로 이 쿠데타에 참가했던 사람이 광주, 경기도 광주지. 광주 산성 장교였던 그 뭐냐면 그 이풍래가 있어요. 이풍래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포도청에다가 찌른 거야. 누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지? 밀고. 그런 거죠. 양심선은 뭐 양심선 하기 좀 그렇지만. 내부 고발. 고변이라 그래. 그 고변. 옛날 말로. 별난 일으킨 것을 알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체포해서 국문 취재해 보니까 이게 뭐 다 들통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 유림들 중에 바로 이재선 쿠데타에 가담했던 유림들은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재선이들 살아남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근데 바로 죽일 수는 없잖아. 어쨌든 이복 형제니까. 제주도에 보냈다가 나중에 약먹에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고종과 민씨 척적 정권을 유림에 치기 위해서 대원군과 손잡았잖아요. 해서 하려다가 오히려 뭐냐 이게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모두 다 비난했겠죠. 쿠데타를 했으니까. 이거 대원군은 잠수탄 거야. 다시. 그렇잖아요. 네. 자기까지도 아버지니까 뭐 죽지 않겠지만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대원군이 도망을 갔습니까? 아니, 대원군 가만히 있지만 네. 차마 어떻게 생부를 잡아요, 대원군은. 아, 그래도 대원군도 이게 영모 사건이면 대역죄인인데. 자기는 손 털었다고 증거 대발을 하는 거지. 국문 때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재선만 본 거야. 아. 이재선이 나온 거야. 근데 이재선이라는 인물은 사실 좀 불쌍하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꼭 그렇지도 않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또 될 것 같으면 또 해요, 사람들은.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성공한 쿠데타만 봐서 그래. 예. 어찌됐건 이게 결국에는 어떤 고종과 민씨 일가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고종을 치려다가 오히려 민씨 척족 세력이 더 강화가 돼버린 거야. 예. 그리고 유정척사는 잠수 타고 대원군도 일시로 움츠러들게 되겠죠. 예. 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짧게 끝나는 줄 알았어. 아, 또 뭐가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끝난 게 아니야. 진짜 더 센 게 기다리고 있어. 예. 지금까지 1881년도 사건이잖아요. 네. 바로 1880년 이모군란. 아.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뭐냐 이때는 고종도 쫓겨나고 대원군이 다시 잡고 민비는 충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 이게 다음 주에 할 얘기예요. 이재선의 영모 사건이 이모군란으로 연결이 이렇게 쫙 되는 건가요? 다르죠. 이건 지금 유림하고 예, 예. 척사 유림하고 예. 대원군 세력하고 손잡은 거잖아요. 예, 예. 이모군란은 그게 아니고 예. 이건 말단 군인들하고 도시 빈민들이 예. 고종하고 민비한테 싸운 거야. 그러면서 대원군을 다시 또 부른 거야. 대원군은 단골 손님이야. 예. 이해가 갑니까? 요 부분은 이모군란.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선 영모 사건까지는 위정척사와 대원군의 네. 반격. 이모군란은 민중들과 대원군의 연합 반격. 이렇게 된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되겠네. 결국 그러니까 개항 세력과 보수 세력의 어떤 대결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연결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로 예. 볼 수가 있겠네요. 그 하이라이트가 이모군란이다. 이모군란이다. 네. 오늘은 유림들의 이제 그 반격이었는데 실패로 끝났다. 네. 아, 다음 주 이야기가 아주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가 더 다이나믹하죠. 네. 근데 이렇게 쭉 100년의 역사를 진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는데요. 우리 실장님 좀 힘들거나 그러시진 않습니까? 아주 힘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하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게 한다고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근데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맥락만 짚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개항을 했다. 네. 그 개항할 때 우리는 처음 만난 제국지 뭐냐 강도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까지 불평등 조약의 독소 조약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남아있지 않냐. 대외관계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기획을 똑바로 했느냐 할 때 잘 못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10년 동안 준비했던 그룹들이 의외로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쉽게 네. 말하면 이런 거죠. 네. 그 이들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득권들의 반항이 있었다. 개혁 개방에 대해서. 그래서 그중에 가장 큰 기득권이 유림들이니까 척사 유림들이 대원군과 손잡고 계속 했다. 근데 이것을 누르긴 눌렀는데 그럼 이 민비 세력들이 제대로 개혁을 했느냐 할 때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가 들통난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다룰 민중들의 반란. 네. 바로 이모군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면 대원군은 계속 불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불려와. 네. 그것을 하면서 개혁과 보수의 충돌, 개항과 사실 개항 세력과 보수 세력의 충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하여간 그 100년 전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의 현실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또 우리 박 실장님이 잘 짚어주시기 때문에 얘기가 더 풍성하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조금 말씀을 많이 해서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좀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좀 놓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모군란 얘기를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우리 박 실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